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현재 보유 외화의 부족, 전력난과 단전, 물가 급등, 주유 공급난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끝에 결국 일시적인 채무 상환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스리랑카는 이미 대외 부채 허덕이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로 꼽히는 관광 분야가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 사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도 공적 원조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 현지 진출 기업과 우리 교민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제문제 전문가죠. 저희 뉴스룸의 세계지역연구센터 조충재 소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가려져서요. 세계 곳곳의 사정들을 좀 세밀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먼저 스리랑카 경제의 불안정성이 이렇게나 확대된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도 요즘 주유를 하시면 자동차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을 실감을 하시죠. 가기가 좀 겁이 납니다. 네, 네. 이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원자재 가격 폭등, 특히 원연료 가격 폭등, 이게 스리랑카에 지금 덮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에는 2019년부터 외화 부족 사태를 겪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가격이 급등하니까 뭐 연료, 식량, 의약품, 생필품 가격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고 더 풍기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환 보유고가 19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갚아야 될 외채가 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입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12일 날 스리랑카 재무부가 일시적으로 일단 뭐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을 못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디폴트를 선언한 셈입니다. 이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왜 바닥에 났느냐라고 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3년 전이죠. 2019년 4월 부활절에 이제 테러 사건이 나면서 이 관광객이 완전히 또 줄어버렸고요. 네. 그 상황에서 바로 2000년으로 넘어가면 조금 회복 기미를 보였는데 바로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 관광 수입이 완전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관광 수입 다음으로 스리랑카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이 주요 외화 가덕원인데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역시 상당히 급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18년에 약 44억 달러를 기록했던 관광 수입이 2021년에는 2억 6천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7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외환 부족 사태를 이렇게 장기간 오래 방치했다는 이 스리랑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도 지금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정도의 경제 위기라면은요, 뭐 정정 불안이라든지 스리랑카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스리랑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보도가 뭐 여러 번 나온 것 같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뭐 시험 용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력고사와 같은 중요한 시험 자체를 못 치고 뭐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전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발전소를 돌리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시간, 13시간씩 단전이 되고 있고, 이 교통신호마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고요. 출퇴근 버스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뭐 어쩔 수 없이 재택을 하고 있고, 뭐 수술을 위한 의약품, 그다음에 생필품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자라니까 계속 국민들이 이제 참지 못해서 민심이 폭발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 퇴진, 라자팍사 정부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이제 뭐 자기 사퇴는 하지 않겠다 대신에 이제 내각
총 사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면서 이제 민심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 같고요. 주요 외신들은 1948년에 이제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대의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스리랑카 상황이 지금 사실상 국가 부도의 위기 네.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신호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대비하고 조치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왜 없었나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 악화에 더 깊은 연유를 좀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2009년에 스리랑카의 가장 큰 문제, 한 30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해소가 됐거든요. 뭐 그 당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벌써 13년 전에 그 내전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스리랑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스리랑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로 스리랑카 정부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직항편도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수출 산업 육성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수출은 지금 변변한 수출 산업이라고 하면 관광 산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13년째 계속되어 오고 그 사이에 관광 수입은 정체되는데 수입은 자꾸 늘고 있고요. 그러니 이제 외화 부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대형 인프라 사업들을 그것도 외채를 동원해서 합니다. 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좀 어떻게 보면 편성을 했죠. 그래서 뭐 급하지도 않은 항만개발 사업 같은 것을 대규모 외채를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외환 부족 압박 사태를 더 많이 높아진 거고요. 여기도 전시 행정이 골몰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네. 네. 거기에다가 또 좀 어설프게 추진한 정책들이 또 실패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기농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2021년에 갑자기 화학연료 비료를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그다음 그 해는 농산물 생산 자체가 급감이 되고 이게 이제 또 수출이 급감으로 나타난 문제가 생겨버리고요. 또 금융이나 외환 정책에서도 지금 상당히 잘못된 게 많았다. 보통 이렇게 외환이 부족해지면 우리도 과거에 IMF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막 급등을 하죠. 그런 걸 어느 정도 용인을 해서 수출 산업을 조금 더 육성을 하거나 좀 지원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스리랑카 정부는 어쨌든 그 사이에 거의 보면 고루피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에 보면 30% 급락이 되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체적으로 뭐 외환 정책, 그 다음에 뭐 인프라 개발 정책, 산업 정책, 수출 정책 전체 총체적으로 좀 부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릇이 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온통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총체적 위기다. 스리랑카 정부로서는 참 그 사면초가일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더구나 지금 그 민심까지 이반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스리랑카 정부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뭐 당장 뭐 외환 관리부터 강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디폴트를 선언한 것도 소위 말하는 하드 디폴트, 그러니까 정부 간의 채권 문제는 이제 외교를 통해서 좀 이연을 시키거나 유예를 시킬 수가 있는데 네. 민간 채권자들에게 디폴트가 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한 전면적인 디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술적으로 당장의 외채 상한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중지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고 바로 이제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효불급한 수입 뭐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성룡차라든지 뭐 신발 뭐 이런 것조차 식료품조차 지금 수입을 못 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외화가 중요하니까요. 예, 심지어 주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요 공간들 한 서너 군데도 지금 잠정 폐쇄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래 되면 제일 이제 힘든 계층이 뭐 우리나라도 과거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저소득층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구제를 위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물자 지원이라든지 현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와중에도 수출 산업, 전략 산업 육성하겠다, 외자 유치하겠다 이런 걸 내놓습니다만, 뭐 앵커님도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당장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그렇죠. 정책들이죠. 네. 자, 스리랑카가 지금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맞은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대응이 어떤가요? 네, 조금 전에 그 이제 긴급 구제 금융을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네. IMF, 월드뱅크들과 이제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인도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스리랑카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인도는 이 남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형님국으로서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 초부터 여러 협상을 해서 한 25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이제 우리 금융 국가 간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통화 스와프, 이것도 네. 이제 체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 같은 게 부족하니까 뭐 휘발유나 경유, 여기다가 식료품, 쌀 같은 것들도 현물로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서서히 스리랑카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 중국하고도 통화 수합 계약을 한 15억 달러치를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올 1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왔을 때 사실상 스리랑카가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외채가 많으니까 외채 조정을 좀 해달라 했는데 사실 대답을 못 들었죠. 최근에 지금 보도되는 거 보니까 한 25억 달러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스리랑카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밖에도 일본이나 방글라데시도 스리랑카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워낙에 급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도움을 받아야 하긴 할 테지만 네. 사실 우리도 경험이 있고요. 급할 때 사실 이 링거로 약을 투여 받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의존성이 생겨버리면 네, 뭐, 약이 아니라 독이 되죠. 네, 그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스리랑카, 남의 나라잖아요. 네. 스리랑카 문제를 지금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스리랑카와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고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최대 투자국으로 꼽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지 우리 진출 기업들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0개 기업이 현지에 나가 있고요. 또 교민도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인프라 건설 쪽이라든지 또 뭐 의류 제조 이런 분야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지금까지는 다행입니다. 기업이나 우리 교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해 대스리랑카 투자 금액을 보니까 한 2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네. 크지 않습니다. 교육 규모도 수출입 다 합치면 한 4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ODA를 통해서 스리랑카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이 한 9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아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중소기업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나 공간에서도 스리랑카 정부에다가 우리 교민 보호, 기업 보호를 적극 요청하고 있고, 뭐 스리랑카 정부도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적 피해가 없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좀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스리랑카 경제 위기 상황에 어떤 그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주로 경제 그 펀더멘탈이라 그러죠. 이제 기초 체력이 약한 나라에서 특히 이제 주로 개도국들입니다. 뭐 이런 어떤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스리랑카는 물론이고 인근 국가 파키스탄도 지금 불안하고요. 네. 페루, 뭐 레바논 이런 등등 세계 곳곳에서 좀 비슷한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
높게 상승 유지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교육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가 오히려 코로나19 빠른 속도로 극복이 되고 경기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가 지금 오히려 둔화가 약간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커져가지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이렇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공급망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서도 보면은 그 네온가스라든지 팔라뇽 같은 것을 좀 사전에 확보해서 지금까지 좀 어쨌든 크게 문제없이 견디고 있듯이 네. 앞으로 위기 대상 국가에 대한 어떤 공급망 점검 이런 것들도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스리랑카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다뤄 나가야 할지 한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스리랑카 이번에 경제 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제, 산업, 뭐 교육 구조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나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스리랑카 개입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 어떤 이런 외부 불안 요인까지 겹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스리랑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우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국제금융기구, 뭐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는 대개도국, 특히 경제 체력이 약한 국가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고도 해주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특히 개도국이 취약한 이 경제 불안 요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빨리 좀 안정화시켜서 이 또 다른 스리랑카, 또 다른 어떤 개도국의 피해,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충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